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 4월 위기설에 이어 8월 위기설까지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따른 뜨거운 안보 설전,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반포위 사격으로 응수를 했고요. 또 전제까지 불사할 듯한 거친 설전에 한반도는 한 주 내내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각 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과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굉장히 위기가 심각합니다. 미국이 군사행동마저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파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터닝 포인트가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거의 3차 핵위기인데요. 이미 1994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했고 페리 당시 국방장관은 클린턴 장관 대통령에게 서지컬 스트라이크,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건의를 했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막판에 카터 대통령이 방북을 했죠. 그래서 94년에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북한은 지금까지 과도한 도발 행위,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핵 개발을 치달아 왔는데요. 그러나 그 북한의 그런 공격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내심은 체제 결속, 체제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톤다운을 하고 있고 네. 미중 간에 대화를 했고 또 마크 접촉도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파국은 막아야 됩니다. 자칫 군사행동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미국과 이제 북한의 이제 속내를 저들이 예측해서 오늘 대화를 하기보다는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은 한반도 긴장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안보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극악한 어떤 범죄 행위로 보고 1100배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제 발언이 서슴지 않았고요. 또 미국에서는 맥메스터 이제 국가 백악관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예방 전쟁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맞받쳐서 우리 북한에서 화성 12호를 괌에 포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제임스 매터스 국방부 장관이죠. 실질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종말을 구하겠다. 그리고 북한 국민들에게도 파멸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또 여기에 맞서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화염과 분노가. 네.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 지구상에서 북한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미국의 무기는 완전히 장전돼 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속내를 가늠하기에 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감돌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감증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우리 정부나 또 여러 가지 외교 또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태세가 사실은 불안정하거나 너무 평온하다 하는 것이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부도 이 국방 안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평안하지만은 좀 긴장 속에 뭔가 이 국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바른정당 이야기 듣습니다. 네, 8월 들어서 정말 최고조의 안보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이런 설전들,
통해서 사실은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 아무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북한은 늘 그 통미봉남의 전략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지금 직접 대화하고 있는 그 채널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 김한정 의원님 93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가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사실 종멸을 구하는 일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오판하게 되면 종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조로 해서 결과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 정부가 대화 제스처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화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강력한 제재 그리고 위협적인 자칫 오판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말살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까지 듣죠. 예.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말의 폭탄 그 과정을 연동열 의원께서 쭉 설명을 하셨고, 근데 그 위기는 지난 쭉 그 정권 동안 있었던 그런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양측이 핵무기를 놓고 전쟁 위협을 언급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 정부의 이 안보에 대한 과연 그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28일 날 ICBM급 화성 14형 발사했을 때 사실 휴가를 가셨어요. 물론 휴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괌 주민까지도 핵전쟁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거에다가 고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지도부는 휴가를 갔어요. 최소한 휴가 가서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라도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갔다 온 다음에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강경화 장관도 하루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휴가 취소를 하게 했지만 정부의 기본 현재 위기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결국 이건 고스란히 국민들에 대해 안보 불안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총 17조가 그냥 이번 위기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리아 패스, 문재인 패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위기에 지금 4강 대사마저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적으로 뭐 갖춰야 될 점이 있겠지만 신속하게 4강 대사 임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이때 바로 특사라도 파견해서 정말 운전석에 제대로 앉아서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좀 강력히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역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이야기가 나왔고 국민의당 역시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코리아 패싱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용어입니다. 너무 자학적이고 자조적인 것 같아요. 한국이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 한국은 배제하고 이 강대국 간의 체스판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래로 북한이 7번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숨 돌릴 수 없을 만큼 흔들고 있는데요. 북한은 원래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에 흔들어 놓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출범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수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은 결정적으로 타격 있고 파국에
희생자가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고 또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휴가 다 조처해놓고 가셨고 가셔도 군 시설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국민의당에서 좀 과도한 비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침착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감증 아니냐 이렇게 일부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재기 없습니다. 국민들도 침착하게 그러나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불안을 조장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고요. 코리아 패싱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요. 한반도의 주체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 안보 문제를 해결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끼고 진행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한미 간에 지금 아주 긴밀한 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북한이 정권 초기에는 늘 있어왔던 도발을 한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침착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저 토론을 여야 정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보 문제는 이건 장난도 돼서도 안 되고 연습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안보 한번 뚫게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보 문제만큼은 사실은 정확하게 짚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베를린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에 오가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아주 일촉즉발의 대화를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이 나오는데 예방 타격은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하는 조짐을 보였을 때 하는 것이 선제 타격이고요. 예방 타격은 그냥 때리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일촉즉발에 있어서의 과연 운전대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기석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제 패싱도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이하게 볼 것은 아니다. 굉장히 이중한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평온하다, 침착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불감증에 의해서 또 정부가 안이하게 대해서 오는 평온함인지 긴장 속에서 대동단결해서 뭔가 적을 물리친다고 하는 굳은 의지 속에서의 평온함을 갖는 것인지 이것을 국민이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에 정말 지금까지 위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래했는데 저는 정부가 이 안보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소정히 알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실제로 국민과 정부와 함께 또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전쟁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고 또 저희 생각입니다. 즉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쉽게 볼 수 없는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8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소형 핵탄두가 개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보통만 누르면 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가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진단하고 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그런 직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신환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패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8월 달에 들어서 굉장히 고조돼 있는 이 안보 위기 이전에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뭔가 그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베를린 그 신구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대화를 제의했던 그 당시의 상황적 인식 판단들이 좀 잘못된 거.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금 수정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 국제사회에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결코 야당이 지금 국민들을 뭐 이렇게 좀 안보 위기에 불안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 북핵 미사일이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도 다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국민들께 분명히 지금의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은 4가지 정도의 요구를 정부에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군에 지금 데프콘 3를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안보 위기 상황이 조성된 적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데프콘 3를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좀 그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선거 때부터 논의가 됐었지만 언제까지 그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제는 정말 결론을 내야 될 때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드 배치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으로 사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바른정당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좀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지금 괌에서는 지금 핵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비상훈련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까지 얘기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먼저 얘기를 하시죠. 물론 근거 없이 안보 불안 조장,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적어도 그동안 정말 중도에서 우리 국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딱 제대로 제시했던 우리 국민의당마저 위기를 느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돌아오셔서, 휴가 갔다 오셔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긴밀히 한 번 더 위기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겠다, 이런 내용 통화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 동안 계속된 말폭탄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내일 모레 8.15 경축사에서 담을 내용도 있고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북한에서 계속 말폭탄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봐야만 한다. 이것은 적어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닌지, 뭔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지난 10일 날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정중하게 제의를 했습니다.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거 100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여야 지도자가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에 각 당에서 생각하는 이 난국 위기를 풀 어떤 해안은 무엇인지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여야가 정말 한 목소리 내고 손 잡고 이 위기 정말 국가적으로 힘을 합쳐서 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께 던지면 우리 국민도 단합된 힘으로 안보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다음 주초라도 꼭 여야 지도자가 만나서 좀 진솔한 대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만정 의원님이 사드는 잠시 뒤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빼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지금 나왔던 얘기가 현재 위기가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북미 간의 말폭탄, 전쟁 불사, 이거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의 그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을 과도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북한의 속내는 협상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대통령까지 끼어들어서 전쟁 불사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당장 야당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안보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이 불필요한 에스컬레이션, 긴장 고조에 대해서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아까 송기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야 간 지도자 간의 그런 안보 관련한 대화 같은 것들은 저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안보 관련 문제가 말을 잘못 나가면은 또 네. 뭐 정쟁화되고 하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저 자막에서 봤다시피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했다, 뭐 평화를 구별했다가 이런 식의 정쟁적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화를 할 때 그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뭐 처지가 있겠죠. 이해는 하지만 조금 지금이야말로 북한 김정은은 그렇다 치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나만 붙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너무 정부가 좀 진짜 가만히 있고 너무 답답해 보인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현실은 단순하게 말싸움으로 이렇게 막 진행된 돌발적인 사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이상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 노골화된 핵 질주, 무한 질주의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핵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ICBM 부분적 성공입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로 분석을 들어보면은 대기권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거리로 쏠 수 있다는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능력은 과시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핵전쟁,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핵 억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는 핵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을 받고 또 대외적인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대화가 진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북한은 항상 벼랑 끝 협상 아닙니까? 이 벼랑 끝에서 몸부림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역시 지금 한미 공조 그리고 전쟁을 막겠다는 것, 그런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서 북한의 더 큰 위험한 행동들을 압박해 나가는 압박과 그 다음에 대화의 양면 기조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베를린 선언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음 네. 2주 이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반론을 좀 갖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안보 문제는 오락가락했단 말이죠. 이제 사드 문제도 실질적으로 영정파악을 하겠다 했다가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난 ICBM을 쏘고 난 뒤에는 또 사드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드 배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베를린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베를린 선언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 건 주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CNN 방송에서 보도를 보게 되면 토마호크라고 하는 그 미사일을 쏴서 북한의 그 핵시설을 갖다 파괴하겠다는 시나리오의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부대를 투입을 시켜서 지도부를 개입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파괴하는 참수작전을 갖고 있고, 네 번째는 이 미사일의 이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아주 파괴하는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과 남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지금 말 갖고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절대 정명의 정말 유교의 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 주도권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적어도 조종 내지 조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대통령이 이제 침묵한다 뭐 이런 쪽 차원에서의 공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실제로 이 한국의 한반도의 안보는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주도해야만 하는 것이 실제 국익에도 또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짧게 반론하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도권은 우리 운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한미 간의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한미는 지금 공조하고 있고요. 또 지난 7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큰 흐름을 잡았습니다. 국제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해나가면서도 대화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같이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지 노입니다.
첫 번째, 북한에 우리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미국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위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작동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일방적으로 통일 추진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흡수동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이건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냐? 바로 반발하고 나왔죠. 그리고 ICBM 발사했지 않습니까? 한미 이간질도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노는 북한한테 좋은 일인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북한이 왜 당황했냐? 한미 공조, 대화 공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한번 침착하게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주도권은 우리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 속에서 한반도 문제만큼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것, 바로 그거는 바로 평화 수호입니다. 그 점에서 주도권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 지금 긴밀히 협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미국과 우리 한국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액션 플랜입니다. 전쟁은 실질적인 상황이거든요. 액션 플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적어도 시나리오에 한국의 입장, 또 한국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조인돼야 된다. 어느 정도 미국과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런 플랜이 진행이 돼야지 이것이 무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코리아 패싱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송인.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의 청와대와 정부의 침묵을 이것은 정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이건 말로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한 행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김한정 의원님의 그 생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미국과에 있어서도 대화, 긴밀한 공조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난 그 미국 방문에서 성과 이런 거 보면 사실 삐걱거리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 지금 미국과의 그 채널 이 자체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미 대사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을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와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더욱더 걱정이 뭐냐면 물론 대한민국의 전쟁이 결코 이런 데서 안 되지만 심지어 이 북한 남북 문제를 이 사업가인 트럼프 생각으로는 중국과의 이 무역전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부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비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한미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충분히 과거 DJ처럼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북한과의 뭐 대화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의 끝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베를린 선언에서도 안타까운 점이 그 이후에도 보면 적시자 회담이라든가 군사회담 이런 거 이걸 군사회담 특히 공개적으로 제안할 절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네.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남북 이렇게 배려에 의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야 회담도 이루어지고 남북 뭐 긴장 관계도 해소되는 거지. 그냥 심지어 민간 차원의 방문마저도 불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던진다는 거 좀 아마추어리즘 아닌지. 그래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 김한정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그걸 이용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 지금 대화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그거에 달리 북한과 지금 직거래를 통해서 뭔가 계속 안보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겠으나 어찌 보면은 그 잡은 운전대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고 혼자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른,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지금 괌에 대한 어떤 위협, 그리고 본토에 대한 불바다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은 이제 남북의 문제만을 뛰어넘은 것이죠. 미국은 직접 북한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국을 또 상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정확하게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는 전쟁은 정말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나서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정 의원님 반론 듣습니다.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요. 지금 무한 대치, 극한적인 상황이거든요. 말의 뭐 말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도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트럼프 대통령 너무 막 나간다, 좀 자제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사설이 나왔고요. 미국 하원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방장관한테 또 대외적인 공개사안을 통해서 이 사태의 지나친 있는 파국적 드라이브 그런 거에 대한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의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죠. 괌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당신 안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미국 국방장관도 미국 국민 안심시키고 있고, 사태를 이제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터닝 포인트 온다고 봅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당장 나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고 또 지난 정권 하듯이 참수작전 떠든다고 참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지금 대통령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 대북 태세 다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르면 지금 을지 프리덤 훈련이 8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항상 우리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해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북한은 도발 위협을 하고 극언을 퍼부어왔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뒤에 9월, 빠르면 9월에서 10월이면 저는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온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대화 국면의 분위기가 조성이 또 해나가야 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될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제 요청해야 됩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도 물론 책임 떠넘기기 같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대화로 풀어야 된다, 쌍방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중국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터닝 포인트 기회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프 덤포드가 합참장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송영무 장관 만나고 내일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을 차례 방문하고요. 21일 날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이제 북한의 반응이 있겠죠. 그 15일 날 이제 대통령 경축사가 있겠죠. 그리고 17일 날이 아마 100일일 겁니다. 그리고 9월 9일이 북한 정권 기념일이고, 그리고 10월 10일이 노동당 이제 창건 기념일인데,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일정에 맞춰서 새로운 국민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 번의 이 국가 안보는 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1년에 있어서의 일정에 맞춰서 아마 이 정부가 또 대통령이 정말 이 안보 태세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적어도 지금 이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을 향한 그 운전석을 벗어날 때도 아니고 가만히 또 멈춰 있을 때라고 아니라고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대화 제재 병행론, 정말 이게 1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현재 상황에 맞춰서 햇볕 정책 3.0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이번 8.15 경축사에서 꼭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예. 드릴게요.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 딜레마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안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바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선거 이전의 과정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한미의 관계들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국민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자꾸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조되어 있는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지금 전향적인 입장들을 좀 선회해서 지금 새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과 같이 상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8월 15일 날 대북 메시지가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미리 물론 제가 내용을 아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대화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강력한 모습의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짜 북한이 좀 정신 차리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북한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나 무모한 자해적 저런 무한질주, 이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 드라이브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신들의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제 보장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핵 보유를 인정받지 않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또 대화하지 않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바로 그런 무시 전략이었는데, 불인정 전략. 그 불인정하는 10년 동안에 북한은 핵 5차례나 핵 실험했고요. 소형화시켰고, 핵탄두. 그 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 본토에까지 도달할 만큼 ICBM까지 개발했고, 또 잠수함에서 발진하는 핵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이런 북의 핵 능력 강화에 시간과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우리는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다시 냉정하게 바라보고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타협의 시작 입구는 뭐냐? 추가 도발이 없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는 그런 행동 자제시켜야 되고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입구 전략을 분명히 세워나가면서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물론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평화 정착이죠.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이전의 10년, 이전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합의를 했던 것들이 그 이후로 다 지금 무너져 버렸는데,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무한질주, 그다음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뭔가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책은 우리 일방적인 제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미, 그리고 중국 최소한 이 삼각 협력은 반드시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문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런 복합적인 체제로 그 3자 회담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난번처럼 6자 회담이든 어떤 국제 틀이 형성될 수 있겠죠. 안보 협의 틀이. 알겠습니다. 거기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북한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광복절의 이런 그런 입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저 광복절 그 경축사에서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 의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면교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유를 줬다, 시간을 줬다. IRBM 또 무수단 미사일 또 결국은 ICBM까지 이제 개발하는 이런 시간이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이러한 것이 그런 작업으로 들어갔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침묵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대화하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이후로부터 또 방어적인 대사도 갖춰야지 또 대화도 해야 되지 사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경축사에는 대한민국의 안보 대세를 강력하게 천명을 해야 되고 또 미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의지를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주도권을 운전대를 잡는 그런 메시지가 담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한 달에 2차례 이상 미사일을 쏴 올린 것인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이전의 과정, 그 이전에 이미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이죠. 그렇게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사드 배치만 해도 사실은 말을 한순간에 바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드 배치 빨리 중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뭐 과거에는 미사일을 안 쐈습니까? ICBM 쐈다고 해서 갑자기 임시 배치라고 얘기를 말 바꾼 것.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전략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강력하게 북한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이 어정쩡한 상태로 빠져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대화 제스처를 하고 미국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난 대선 19대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DJ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 때문에 너무 많이 퍼주기 위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핵개발, 미사일 개발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한 얼마 전에 박지원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햇볕 정책에 의해서 남북 대화 채널 이런 것들이 지난 9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게 다 파괴돼가지고 오히려 지난 햇볕 정책에 퍼준 거 그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남북 긴장 완화 이걸 위해서는 그냥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긴장만 고조시키고 그렇게 계속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서 가장 그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가장 이정표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 보면 햇볕 정책 하에서는 사실 남과 북이 한 번도 비핵화 합의도 그런 것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혀 진전이 없게 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 좀 담아내야 될 내용이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핵 보유지에 거의 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인정을 받고 체제 안정을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미봉남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햇볕 정책 3.0으로 와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될 부분이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과연 그러면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총력으로 다 합쳐서 대북 제재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심지어 뭐 원유나 식량 원조까지 단절되게 해서 대화로 포기하고 나오게 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비핵화는 비핵화 문제, 남북 대화 문제는 대화 문제 별도의 남북 대화 긴장 완화 특히 이번같이 적어도 핫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우발적인 이런 그 사태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긴장 완화하고 별도의 최소한의 채널 가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흘 뒤인 17일이 되면 취임 100일이 됩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쉼없이 강조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이 됐는데 이제 이슈가 바뀝니다. 이전 정권의 과오에 대한 칼끝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향후 더 본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관련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부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라고 보이죠. 이에 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적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대응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적폐청산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계속 제가 먼저 이야기하게 되네요.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원하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조작, 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심지어 대선 개입, 하도 빈번하다 보니까요. 이제 국민들도 의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만연화돼 지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뭐 더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CIA나 FBI가 대선 개입하고 댓글 조작했다고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단순한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정치 개입 못하게 해야 되고 단념시켜야 되고 또 제도와 구조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1호가 저는 국정원, 검찰, 정치 개입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수사가 왜 심각하냐? 우선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 그 다음에 발주, 그 다음에 보고, 이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개입한 겁니다. 두 번째로, 관련자가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내에. 그리고 그 심리전단,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북 심리전 하라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했던 이런 어처구니 사수. 세 번째로 민간인을 동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점조직처럼 다단계처럼 이렇게 공작을 했어요. 댓글 공작에. 네 번째로 자금까지 줬습니다. 국가 예산,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께서 또에서 무슨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자꾸 뭐 과거 정부 김대중 노무현까지 정부까지 덜먹이는데요. 우리 염동열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터 자유한국당도 단절의 그런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셔야 국민의 신임을 받지 않겠냐. 다른 야당들도 저는 그렇게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혹시 이게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정정하거나 뭐 변질될 우려는 없어야겠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물론 이제 국정원 이번 이제 댓글 사건의 가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적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MB 정권이 이어오는 박근혜 정권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어느 정권이든 적폐는 있었다. 다양한 적폐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독 이 정권에서 우리 이 댓글 그 사건에 대해서 적폐청산 TF팀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제 안보, 경제, 산업 이것을 국내외 정보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지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사실 국정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도 실질적으로 국회로 넘어야 되겠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오해받지 않고 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힌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보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특정한 정권의 어떤 사건을 한다고 하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밝혀내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에 공감도 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 듣습니다. 뭐 이 사건이 이제 사실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검찰, 사법부 그리고 외곽 그리고 국회에서 그 국정조사까지 이르는 5년째 지금 댓글 사건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새 정부가 적폐청산의 방점 자체를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왜 정치보복의 논란이나 그런 의혹을 자꾸 갖게 되냐 하면 사실은 이제 과거 보수 정권 전체를 털어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그거 자체가 적폐라고 보고 규정 짓는 것 그 출발점 자체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뭐 사법부에서 전 김용판 서울청장의 경우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났고요. 원세훈 지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뭐 무죄 받았다가 유죄 받았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건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아시다시피 심리전술단인가요? 거기서 심리전단. 예, 심리전단에서 이게 대북 심리전의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국정원법 위반을 상황으로 볼 것이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어떤 법적인 논란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뭐 동일합니다.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뭔가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나 검찰의 판단으로 남겨두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법적 판단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자꾸 과거에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뭔가 네. 과거의 모든 적폐인 양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예. 물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심리전단 여기 심지어 뭐 30개 팀 약 3,500명 최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댓글 작업 이런 걸 했다는 건데 근데 댓글 내용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대북 심리전단에서 국정원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법률가 출신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국정원법 구조 정치관여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DJ 정부 때도 적폐가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말 국가의 기본, 국기를 흔드는 헌정 방해 행위입니다. 국정원이 정말 대북 정보 수집 이런 업무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 업무에 충실해야지. 특정 정권, 물론 원세훈 원장의 그 당시에 국정원의 원운이 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문명의 헌신이었습니까? 근데 이거 내용 보니까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을 위한 정말 국정원의 헌신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치 공세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국회 뭐 정보위라든가 여기서 또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에 적폐청산 TF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가능하면 이거야말로 특검 또는 적어도 특임에 의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건 꼭 도려내야 될. 그래서 이것을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논란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있었습니다. 이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 지휘부 또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함께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모습을 직접 또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네. 또 전 광주 청장하고 이제 SNS에서 공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민으로 봐서는 이제 상하 이제 계급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광주 경찰청장과 또 지금 현재 청장이 실질적으로 SNS상에서 촛불에 대한 얘기 또 광주 시민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방을 받았다는 건 저는 사실 입에 담지 못합니다만은 좀 나쁜 일이고요. 적절하게 우리 김부겸 장관이 오늘 국민께 사과를 하고 또 두 분도 국민께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또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로 우리 경찰이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기워드리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비춰지는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조기에 봉합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모양 자체가 다분히 좀 정치인이신 김부겸 장관께서 정치적으로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초등학생 싸움하는 거 어른이 가서 이거 무슨 저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소 조금 뭐 너무 좀 이렇게 오바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찰로서는 분명히 얼굴을 구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이거는 뭐 결국에는 자업자득인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어떤 권력기관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속도를 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갈등들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악습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뭐 수사, 그러니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죠. 지금 결국에는 정부조직법 7조에 의해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의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으로 봐서는 어쨌든 뭐 조속히 이루어진 점에서는 뭐 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예, 이제 논란의 발단은 작년 11월 촛불 집회 한참 그때 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준 광주 시민 여러분, 뭐 민주화 성리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금 삭제 지시하고 다음날 삭제됐는데요. 사실 그때 촛불 집회에 그 많은 인원이 금남로에 왔는데 정말 질서정연하게 했고 경찰이 뭐 이 라인 더 이상 더 못 오게 하는 이런 때 정말 넘지 않는 정말 대단한 집회였지 않습니까? 물론 광화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광주지방청장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경찰의 또 다른 시각이다. 그래서 상당히 경찰 이미지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표현에 의한 이렇게 삭제지 이런 것은 거의 이제 사실 같은데요. 그런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경찰 개혁도 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의 역량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결국은 원인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적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인사의 문제, 인사에서 공정성 문제입니다. 결국 인사 공정성 문제 이런 거에 따른 불만, 이거에 따른 이게 표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봉합을 했지만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경찰 자체에서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후에는 그런 그 인사 문제를 정말 공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경찰 개혁이라든가 우리 뭐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서도 좀 더 강한 정말 이 국민에게 오히려 좀 불안을 끼치는 이런 행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끝으로 듣겠습니다. 경찰 수뇌부 최고위직 간에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 김부겸 장관께서 적절히 잘 개입했고 잘 수습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이 새 출발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이고 아주 부차적인 일이 수도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하극상처럼 비치고 이런 국가적으로도 도움 안 되고요. 경찰한테도 도움 안 되는 일을 김부겸 장관이 직접 머리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했다는 거는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김부겸 장관 잘 뽑았다.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